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야, 우리가 호수에 배를 타고 갔는데 나랑 당신 엄마가 빠졌어. 그럼 누굴 구할 거야? 안녕하세요. 경의선책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의선책거리 총감독 김정현입니다. 지금 경의선책거리에서는 저자데이 책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책을 만나기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소치료사이자 제주 생태예술가이신 정은혜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강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싸움의 기술 저자인 정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공간은요, 경의선 책거리라는 공간인데요. 용산에서 신의주까지 있는 복선철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의선 책거리라는 책과 관련된 책문화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은 경의선 책거리 문학산책이라는 책방입니다. 다양한 문학의 책들과 그리고 다양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작가님도 경의선 책거리 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번이 네. 두 번째예요. 맞아요. 두 번째. 근데 처음에는 밤에 와가지고 맞아요. 제대로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나무들도 많고 정말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책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사실은 다양한 책방과 저희가 갤러리 그리고 문화공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경의선 책거리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5주년 됐군요. 네, 5주년 자리에 뜻깊게 이렇게 정은혜 쌤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경의선 책거리는 5주년 저자데이 책축제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책문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저자분들의 강연 그리고 북토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지금 현장에서는 야외 전시와 기획 전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의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조각전 그리고 야외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 삼아 한번 책 만나러 경의선 책거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의선 책거리에서 펼쳐지는 저자 사유, 싸우면서 사랑하는 법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네. 싸우면서 사랑하기 참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 모두가 싸움의 경험도 있고 사랑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싸움의 기술이란 책을 썼을 때 이 제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분들은 책을 보시고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제목을 잘못 줬다, 이거 낚시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싸움에서 지고 억울함이 많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내가 싸움에 이기는 기술을 익혀서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싸워서 이길 거라 생각하시고 책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책에는 없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기술이 아닌데 이제 싸움의 기술하면 싸움을 이기는 잘하는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싸움을 잘하는 게 뭐냐라는 거가 사실 굉장히 이 책의 중요한 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을 이기는 기술도 아니고 지는 기술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한쪽에서는 싸움을 이기는 기술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왜 이런 책을 썼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회복의 기술, 화해의 기술 이런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심지어 치료사인 사람이 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런 질문들도 많았어요. 다음 책은 혹시 화해의 기술을 쓸 거냐, 평화의 기술을 쓸 거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싸움을 잘한다면 화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복은 필요하겠지만 싸움의 목적이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투를 해서 한 사람이 쓰러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제 생각에 싸움의 목적은
서로의 어두움을 알고 서로의 결핍을 알게 되고 상대방이 보지 못하는 면을 알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고 관계의 패턴을 알게 되어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싸움은 사실 어른이 돼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른이 돼서 싸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싸움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꼬꼬마 시절에 배운 거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양육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건데 자랄 때 어떤 말을 들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자라요. 누가 너한테 싸움을 걸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거 있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미는 그런 거를 가르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한테 싸움을 걸면 엄마 아빠 믿고 그냥 질러, 그냥 싸워. 엄마 아빠가 너를 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만난 내담자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누가 너를 괴롭히면 때려도 돼. 때리는 게 맞아. 너가 때리지 않으면 걔네가 너를 때릴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수많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싸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나 믿음이 수정되지 않고 어렸을 때 배운 거 그대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패턴대로 싸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싸우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싸우니?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싸움은 약간이 아니라 불이 있죠. 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은 우리 시야를 굉장히 좁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아이들하고 감정에 대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화를 내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거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이 카메라의 렌즈처럼 동공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동공이 작아지면서 포커스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내 앞에 있는 그 적 말고는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동공이 움직이지 않고 딱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 그 사람, 그 적이 나한테 한 말, 나한테 던진 표창, 그 아픈 거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동료랑 싸우고 있는 중에 한 명이 화를 내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왜 그래 진정해 우리 좋았었잖아 이런 말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순간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어떡할까? 이게 참 고민이 돼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저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싸움을 피해왔던 사람이고 스스로 싸울 줄도 모르고 안 싸운다. 나는 친구랑 싸우지 않는다가 자랑이었던 사람이에요. 한 40살까지는 제 기억으로 친구랑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는데 40이 지나고 제주도에 이주를 해서 같은 마을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갖고 싶었던 동네 친구가 생겼어요. 매일 만나는 동네 친구가 생겼는데 이 친구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753대 내가 왜 이렇게 싸우나? 이게 되게 괴로웠던 일이고. 근데 이제 싸움이 되게 치사하게 벌어지는 거를 봤어요. 이게 우리가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치 중심인 사고를 갖고 있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고 스스로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마주해서 싸우는 양상은 유치하기 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갖고 싸운다거나 나는 이렇게 놀고 싶은데 왜 너는 나랑 이렇게 놀지 않니? 부터 해서
또는 이렇게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너 왜 딴청 부려?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싸우지 갑자기?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중년이 돼서 치료사인 내가 그러면서 싸움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었고 원래는 우정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었는데 점점 우정의 책이 싸움의 책으로 바뀌었고 책을 마무리할 때쯤에 들었던 느낌은 다르지 않구나. 우정 이야기와 싸움 이야기가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 책을 쓸 때는 그 친구와 싸움에 기초로 하여 썼던 것도 있고 치료사로서 내담자의 싸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마무리할 때쯤에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평생 싸우고 살았구나 라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싸운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겁하게 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안 싸웠는데 쟤가 이상하게 굴더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혼자 화내고 혼자 튕겨나갔어. 뭐 이런 얘기. 나는 좋은 말만 했는데 상대방은 막 날 공격하더라? 이런 말. 쟤랑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또는 말하지 않아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겁하게 싸우거나 사실 쌍방과실인데 같이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 혼자 싸우게 냅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보통 책을 쓸 때 이제 누구한테 바치는 그런 문구를 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바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다 쓰고 나서 출판되기 마지막에 출판하기 마지막 전에 누구한테 이 책을 바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와 싸워준 사람들한테 이 책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싸워서 말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헤어진 애인도 있고 만나긴 하지만 만나긴 하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나에 대해서 알게 해줬구나.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성장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 저랑 싸워줬던 사람들을 정말 일일이 찾아가서 사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싸우고 이야기를 더 이상 잘 안 하는, 자주 안 하는 동생한테 이 책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때는 너 혼자 화내고 너 혼자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다 쓰고 보니 우리가 함께 싸웠더라. 그랬더니 그 동생이 언니 그거 이제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싸운 거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싸움은 함께 추는 춤이구나 라는 거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 삶에서 없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싸움이 폭력으로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티격태격에서 끝날 수도 있고 싸움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꼭 무겁거나 심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신 분들도 그러고 책을 쓰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건드려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싸움에는 요인이 굉장히 많죠. 또 상황상마다 다 다르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싸움의 패턴입니다. 스스로 갖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곳에 가도 싸움이 일어나고 저곳에 가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곳에 갔는데도 또 싸움이 일어난다? 이 공통 분모는 나. 그러면 이 싸움의 원인은 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 직장에서 저런 일이 있었고 이곳은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 왜 매번 가는 곳마다 이 똑같은 일이 반복돼? 아니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공통분모는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싸움의 패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 상관이 없이 또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반복되는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모두 내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 중심대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인지 오류라고 불러요. 인지 오류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근본, 귀인,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스스로 깨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용어 앞에는 근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는 에러예요. 일종의 휴먼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 귀인, 편향의 가장 쉬운 예는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게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에 따라서 정반대로 보는 사고의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서 늦었어요. 내가 늦으면 차가 막혀서이고 남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남이 늦으면 게을러서 아니면 뭐 일부러 아니면 사람이 못돼 먹어서 이게 수많은 그 내적 요인을 갖고 설명하는 편이에요. 내가 늦은 이유는 외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편입니다. 길이 막혀서 차가 막혀서 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동네 개가 시끄러워서 내가 뭐를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빠뜨려서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 타인이 어떤 내가 볼 때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 그 원인을 내적인 원인, 게을러서, 못돼서, 일부러, 의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근본, 귀인,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워두면 좋은 이유가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날 내가 화가 나서 떽떽거리고 있다면 그 이유를 내가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누군가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근데 어느 날 늘 만나는 동료가 막 짜증이 가득해요. 그런데 물어보진 않아요. 대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러기 굉장히 쉬운 거죠. 이런 근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벌일 때도 싸움이 일어날 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자면 이제 부부싸움 얘기를 하면은 집안 청소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설거지를 하기로 했는데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비슷한 예로 내가 설거지를 안 한 이유는 하려고 그랬는데 모아서 해야지 물을 덜 쓰니까 또는 한꺼번에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근데 부인이나 남편이나 아이나 룸메이트가 안 한 이유는 게을러서, 지저분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싸움이 핵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싸움의 본질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하는 내적인 패턴이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 공격의 이유가 무엇이든 기분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그 잘못을 지적질하면 기분이 나쁘기는 나쁜데 이것이 나의 죄책감을 건드린다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저건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저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래, 내가 그건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라? 나를 비난하네? 나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나요.
살다 보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부딪힘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의견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그 거친 말들, 거친 표면의 어떤 것들이 이것이 나의 중심부를 찌르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수치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우리 안에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늘 좋을 수가 없고 늘 좋은 말만 할 수 없고 늘 좋은 의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대부분 괜찮다면 내가 하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의 표창이 나의 행동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극도로 분노할 수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나를 돌보는 사람인데도 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데도 상대방을 굉장히 세게 민다거나 아주 뾰족한 말로 상대방을 제어하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 안에 수치심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슬픔이 있다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질을 해도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도 나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도 나라는 인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문제가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나의 행동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패턴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패턴이 만나서 같이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춤을 추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같은 춤을 반복적으로 추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나고 보니 저놈이나 똑같더라. 여자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쟤는 다르겠지 하고 사귀었는데 똑같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경향이 있어요. 이 패턴을 몇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르시스와 에코 유형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스 다 알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서 호수에 빠져서 죽는 운명을 갖는 나르시스가 있고요. 나르시스를 사랑하는 에코가 있어요. 에코는 목소리만 있는 ним프로 나르시스가 하는 말을 계속 반영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존재와 존재가 만났는데 사람들도 나르시스와 에코 유형의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르시스는 지 얘기만 해요. 나만 잘나서요. 내가 최고고요. 내가 제일 멋있고요.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잘못되고 굉장히 나쁜 것 같이 들리지만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펙트럼이에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이런 사람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다. 이 사람이 나쁘다. 또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조금 있는 사람, 좀 더 있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처럼 다양한 양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멋있어야 되고 내가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매력 분출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마주하고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에코인 경우가 많아요. 에코는 상대방의 멋짐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야.
그리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저 사람이 정말 다 알아. 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다 할 거야. 그리고 그걸 정말 행복하게 여겨요. 나르시스와 에코는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세상에 이런 커플이 없어요. 정말 한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두 사람의 갈망이나 욕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에코가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에코가 나르시스한테 왜 네가 원하는 것만 해? 내가 원하는 것도 해줘. 하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깨질 때 되게 파괴적인 굉장히 상처를 깊게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패턴이기 때문에 에코는 자꾸 나르시스트를 찾고 나르시스트는 자꾸 에코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추는 춤이기 때문에 딱히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함께 추는 춤이고, 이것은 이 패턴이 문제이지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과 이 사람의 성향이 만나서 함께 추는 춤이고, 이 춤이 깨질 때마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함께 추는 춤의 두 번째 예로는 공격 회피 유형이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많고요.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아마 가장 넘버원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부부싸움이 있을 때, 또는 부부가 아니어도 뭐 동거인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뭐 룸메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싸울 때 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요. 주변에 친구가 부부싸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듣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이 많아요. 그리고 싸움이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중심 얘기가 있고, 양념이 있고, 사이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자녀 문제, 그 부모님 문제, 살고 있는 지역 문제, 엄청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 걸음 떨어서 바라보면 공격, 회피 유형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춤이에요. 한 사람이 앞으로 밀어붙이면 한 사람이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 뒤로 물러난 게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더 밀어요. 그러면 뒤로 더 물러나는 거죠. 이 이유는 조금 흥미롭고 좀 더 탐구가 필요하지만, 여성분들이 공격 유형인 경우가 많고요. 남성분들이 회피 유형인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요구를 하고 남성들이 회피를 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부인들이 이런 말 해요. 답답해 죽겠다고. 그냥 얘기는 한번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한번 제대로 싸워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남편이 돌아앉아요. 또는 방문 닫고 나가버려요. 얼마 전에 이런 조사 연구가 있었는데, 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취미 1번 낚시. 왜냐? 가서 안 와. 이런 거죠.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싸움을 한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딪혀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나가서 안 들어오면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불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 리듬이 있습니다. 요구와 회피 유형은 서로를 더 강화시켜요. 요구를 하니까 회피를 하고, 회피를 하니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렇게 추는 춤인데, 각자 따로 생각하는 데는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너무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욕을 하니까 회피를 하는 거고, 회피를 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바꾸기 전에는 이 싸움의 하나하나 포인트를 갖고 다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패턴들은 다 함께 추는 춤이기 때문에, 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멈추면 이 춤이 끝납니다.
보통 부부관계로 싸움이 있어서 상담 받으러 올 때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이 문제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다. 내가 상담받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상담받아야 된다. 이 말 정말 많이 하시는데 상관이 없어요. 누가 상담을 받고 누가 그 춤을 멈추든 한 사람이 멈추면 이 춤이 끝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억울해요. 아니 왜 내가 이러죠. 저 사람이 그대로인데 왜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같이 추는 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싸움의 기술인데요. 제 책에는 싸움의 기술을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급 기술, 중급 기술, 최후의 기술. 이 중에서 초급 기술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실 며칠 전에 친구랑 싸웠는데 초급 기술의 제 1장을 어겼어요. 이게 뭐냐면 급소를 찌르지 말라.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룰이에요. 며칠 전에 싸웠던 이 싸움에서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화를 내고 실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의 반응은 왜 저래? 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그런 큰일이라고 저렇게까지 반응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반응은 급소가 찔렸을 때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 초급 기술, 제일 첫 번째는 급소를 찌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특히 싸움의 기술은 모든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라는 소주제가 담겨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급소를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급소가 안 보여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만나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고 살기 때문에 내 급소를 드러내고 살지도 않고 서로의 급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급소가 세모인지 네모인지 별 모양인지 그 급소를 찌르려면 표창이 필요한지 가시가 필요한지 긁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보통은 그렇다고 해서 급소를 찌르진 않죠. 왜냐? 사랑하니까. 그런데 화가 나고 싸우는 상황에 저 사람이 저 부분을 내가 탁 찌르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 앞에 있는 적만 보이고 그 사람을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상대방의 급소와 그 급소를 찌를 정확한 무기가 있는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잘 외워가지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왜 약간 뒷목에서 들리는 어딘가에서 들리는 이런 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소를 찌르지 말기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정말 유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들은 초등학생도 아는 기술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기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까먹고 그 순간은 맨날 하던 대로 싸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 싸울 때 싸잡아 싸우는 유형이에요. 뭐 이런 거죠. 너 어제도 그랬잖아. 저번에도 그랬지? 너 맨날 그러냐? 이런 거. 2번 했는데 상대방이 마치 100% 언제나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처럼 여기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왜냐? 너는 그런 존재이니까. 너라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할 거니까. 이게 이제 싸잡아 싸우는 유형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나는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아야 될 건가 싶어서 공격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싸잡아 싸우는 유형이신가요, 여러분은? 또는 꼬투리 잡아 싸우는 유형이신가요? 저는 꼬투리 잡아 싸우는 사람이 정말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단어 하나, 어조 하나 갖고 싸움을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왜? 우리 엄마가 뭐 어째서? 왜? 우리 엄마가 여기서 왜 등장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싸운다거나 논조와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 정말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A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나중은 Z로 가고 있고 그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움의 본래 시작점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래된 관계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싸움이 시작된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할 건데 싸우다가 하는 말, 싸우다가 떠오른 어떤 것 때문에 처음에는 가시를 갖고 야, 너 왜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데 둘 다 피 흘리고 있는데 이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까먹어요. 하지만 진검승부를 통해서 남은 상처가 있죠.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모르고 이 싸움을 왜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싸울 때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싸움의 핵심이 뭔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싸움의 유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싸우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싸워요. 그런데 이 싸움의 유형이 싸잡아 싸우는 유형인지 꼬투리 잡고 싸우는 유형인지 스스로가 알고 또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싸잡아 싸우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꼬투리 잡고 싸우는 사람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이유도 모르고 기분이 나쁠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싸움의 기술, 초급 기술의 가장 마지막은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싸움의 패턴이기도 해요. 이거를 그냥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개싸움하지 말자.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그냥 써서 했지만 사실 혐오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혐오라는 감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혐오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 6가지 감정 중에서 기본 6가지 감정은 행복, 슬픔, 두려움, 화, 놀람, 혐오인데요. 이 중에서 혐오란 감정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혐오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다른 존재를 혐오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고, 혐오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부를 헤어지게 하고 사회를 극도의 불안과 분노로 모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심리치료를 처음 공부할 때 혐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를 배웠습니다. 가트만이라는 연구자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혐오를 발견했는데요. 혐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혼율을 90% 가까이 예측하는 연구로 유명해요. 처음 이 연구 내용을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 예비 부부를 상담을 해서 어떻게 향후 6년 이내 이혼율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 연구가 뭐냐면 얼굴 표정 연구예요.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카메라로 그들의 대화를 찍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이거를 미세 표정 또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얼굴 표정이 계속 바뀌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의 얼굴 표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얼굴 표정을 움직이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틀면서 그들의 표정 안에 혐오의 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혐오의 표정이 있을 때 향후 6년 이내 이혼율이 80에서 최고 93%까지 적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혐오의 표정이 뭔지 이거는 아이도 어른도 다 알아요. 화의 표정은 정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서 레이저를 쏴요. 정면으로. 그리고 앞으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몸의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혐오의 표정은 옆으로 봐요. 쳐다보지도 않고 깔아봅니다. 또는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짓죠. 이런 콧방귀를 낀다든가. 저는 이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이 혐오를 몸짓으로 보여주고는 하는데 웃기긴 한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혐오의 표정은 짓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옆으로 보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흘겨봐요. 그리고 위아래로 봅니다. 그리고 입술을 실룩거려요. 이런 콧방귀 소리를 내요. 이때 하는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참, 지가 뭐라고. 너 같은 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충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게.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바로 혐오의 극단적인 표현인데 혐오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혐오란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혐오란 감정은 토하고 싶은 감정인데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 토해서 정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인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퍼져요. 혐오는 엄청나게 전염력이 높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여자라서 혐오를 당하면 남자를 혐오하죠. 남자라서 혐오를 당하면 여자를 혐오해요. 그렇게 감정을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술치료를 공부를 했는데 시카고에 있었어요. 근데 시카고에는 텔레비 채널 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영어 자막이 달리고 그래서 미국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어느 날 미장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현지인 시카고 사람이 너 어디서 왔니? 물어서 저 한국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있대요. 그게 뭐냐? 왜 김치를 던지고 물을 쏟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뭔지 잘 알죠. 김치 싸대기, 뭐 물 던지고 이런 거 드라마, 일일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혐오의 표현이에요. 우리 문화에는 이런 게 있어요. 더러운 게 들어왔으면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 정화의식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못한 더러운 어떤 존재를 만나면 소금을 뿌리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혐오만큼은 우리가 가지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움을 극도로 파괴로 몰아가는 게 혐오예요. 그리고 이제 말싸움을 하거나 좀 댓글 싸움 이런 걸 보면은 혐오의 표현이 정말 많은데 이 혐오가 확장되는 양상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싸움에서도 있고 뭐 정치적인 싸움에서도 있고 댓글이나 인터넷 싸움에서도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행동을 갖고 뭐라고 하죠.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다 이제
공방이 오가다가 상대방을 정말 쓸어 넘어뜨리고 싶을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것,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크게 여기는 무엇을 공격하는 거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욕 이런 거죠. 네가 부모가 그렇더니 네가 그렇구나. 뭐 이런 말. 극도로 분노가 일어나요. 또는 그 사람이 믿는 어떤 것,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한테 그것을 지적질하거나 너라는 인간이 못났구나를 넘어서서 너가 속해 있는 더 큰 것, 가족, 나라, 문명, 문화, 의식, 종교 이런 거를 걸고 넘어지면 이것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폭력이 일어나는 양상인 것 같아요. 가끔 묻지마 살인 이런 걸 보면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갈 때 있어요. 왜 죽였어? 했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대답하기로 나를 이상하게 꼬라보잖아. 뭐 이런 말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극도로 뭐 어이없어하고 화를 내죠. 아니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야? 정말 사이코 아니야? 사이코패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살인은 잘못된 거고 살인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혐오의 표현, 누가 나를 벌레같이 쳐다봐, 누가 나를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하면 이것이 화가 아니라 분노가 되고 폭력이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의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혐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싸움의 기술을 초급 기술 나열하는데 이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저는 며칠 전에 제 1장부터 어겼고요. 싸잡아 싸우는 거 아직도 많이 해요. 아직도 많이 하는데 책을 쓰고 나서 일어난 변화라고 하면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책에 문구가 떠올라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멈추게는 되는 것 같은데 싸움을 하지 말자가 이 책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되지도 않을 거예요. 싸움을 안 하려면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싸움을 안 하려면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슬프고 우리 인간한테 자연스러운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싸울 거예요. 걔 중에는 나는 안 싸워.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관계의 거리가 어떤지 또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면이 어떤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싸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로 가는 건데 한 걸음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그 거리는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도 있는 거리고요. 상대방한테 표창을 날릴 수도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한테 선택은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 얘기는 사람들이 할 말도 되게 많고 의견도 되게 많고 예시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 갖고 북토크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면 사실 제 강의보다 Q&A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막 서로 말하려고 하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게 싸움인 것 같아요. 특히 싸움은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데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싸움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 하나, 제가 말이야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뭐 이런 거 이러고 싸우지 내가 살면서 갖고 있는 싸움의 패턴이 뭔지 또 그 사람하고 반복적으로 싸우는 패턴이 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볼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이 싸움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은 절대 아니에요. 싸움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싸움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나 뭐 강의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고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빼먹은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싸움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책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사전 질문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을 몇 개 뽑아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이게 설레고 기대되고 이분이 계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을 텐데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크게 싸웠다고 하는데 친구 엄마가 화해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싸움에 어른이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도 그래요. 끼어든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싸움은 당사자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싸움이 일어나는 거를 보는 제3자들이 빨리 평화를 회복하고 싶은데 이 둘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저는 싸움을 좀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갈등을 빨리 회복하고 옆으로 치워서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대신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싸움의 서사가 뭘까? 이 싸움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 그 아이의 패턴이 뭘까? 이 아이의 패턴이 뭘까를 찾아보는데 좀 더 시간을 들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엄마라면 상대방 아이의 엄마하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아이들이 싸웠을 때 급하게 화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는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나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뒤에서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되게 격한 표현이긴 한데 칼을 간다 이런 표현 있죠. 겉으로 억지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뒤에 가서 칼을 갈게 하는, 분노를 쌓게 하는, 어떻게든 내가 돌려주리라 하는 마음을 키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싸움을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잘잘못을 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그래, 누가 잘못했어? 누가 뭐라고 말했어? 이거를 따지게 되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가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돌파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싸움을 바라보는 측면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그러는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둘은 안 싸워요. 호랑이는 산에 살고 사자는 넓은 초원에 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안 싸우는 게 답이에요.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야, 우리가 호수에 배를 타고 갔는데 나랑 당신 엄마가 빠졌어. 그럼 누굴 구할 거야? 이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답은 뭐였냐면 자기가 걱정하지 마. 엄마랑 당신이랑 배를 탈 일이 없어. 우리는 자꾸만 이 1대1 관계의 싸움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흑백 논리인 거예요.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그런 싸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싸움을 잘하고 나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게 없어요. 싸움은 굉장히 거친 방법이어서 그렇지 나의 진실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 역할하고 착한 사람 역할 하다가
싸움을 하는 순간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뱃속에 있었던, 내 속 깊은 곳에 있었던 진실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깨치게 되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빨리 해치우지 마시고, 내 싸움도 아닌데 개입해서 화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화해를 시키고 싶은 그 엄마의 욕구는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른이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화해를 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 정성껏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싸움은 쉽지 않아요.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싸움을 쉽게 하게 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싸움이 왜 중요한지, 싸움을 좀 더 정성스럽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싸움 외에 사랑하는 삶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 소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소통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소통은 풀 사이클을 다 해야 소통인데, 보통 내가 내 말을 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제일 많아요. 근데 언어는 사실 여러 레이어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소통만 생각을 해보면 소통은 암호예요. 내 생각을 언어라는 암호로 만들어서 암호를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암호를 듣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해석한 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한 거를 보고 내가 한 말을 이해했는지 오해했는지 알게 되죠. 이 한 사이클이 일어나야지 소통인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일단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언어라는 암호로 암호화하는 게 어려워요. 연습이 필요하고 내 마음의 진심이 뭔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잘 패키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패키징 해줬으면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 졸릴 때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몰라요.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암호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암호한 이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잘 전달하려면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들릴 수 있는 상황인지, 들릴 수 있는 곳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패키징해서 시적절하게 잘 보냈으면 그 사람이 이것을 잘 해석할지 아닌지는 그 사람한테 달리기도 했어요. 해석이 굉장히 많고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자꾸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거고 상대방이 해야만 하는 몫이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이런 소통이 일어날 때는 박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 같은 짝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들었구나, 하이파이브 짝 하는 순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사실 상담도 이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상담 기술도 내담자가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핵심 암호가 뭔지를 알아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나의 언어로 암호화해서 잘 들려줬을 때 상대방이 이런 말 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정말 짝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소통 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건데, 소통은 단순히 말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바디랭귀지인데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보다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뭐 바디랭귀지가 70%다. 뭐 어떤 사람은 9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얼굴 표정 연구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가장 희한한 이 소통 방법은 뭐냐면 음성 언어를 사용한 언어 표현과 더불어 얼굴 표정, 바디랭귀지를 다 자유자재로 쓴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우리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됐으면 바디랭귀지가 필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상에서 얼굴을 쳐다보고 소통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냐? 얼굴 표정을 미세하게 맞춥니다.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분이 좋아. 또 어떤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나면 내용하고 상관이 없이 기분이 나빠. 아마 얼굴 표정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제가 생각하는 좀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말하는 습관에는 이런 게 있어요. 호흡인데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해요. 오늘 날씨가 좋다. 이렇게 말해요. 한숨을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기운이 빠져요.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필요한 음향 효과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들이마시는 호흡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쉬는 호흡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호흡을 다 순환하면서 해야 될 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는데 부모님이 아니면 삼촌이 이모가 고모가 그래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말하면 소통받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이야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무슨 일이야? 뭔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신나서 얘기를 하죠. 바디랭귀지, 언어 표현, 암호화 이 모든 것이 소통이고 우리 인간은 정말 끊임없이 서로의 행동에 조율을 해요. 몸짓, 발짓, 얼굴 표정, 소리, 그래서 가장 잘 되는 소통은 심박도가 맞춰지는 소통이라고 해요. 내가 천천히 얘기하면 상대방도 천천히 얘기하고 상대방이 빠르게 얘기하면 나도 빠르게 말하고 그러면서 둘이 정말 함께 합창을 하는 것 같은 소통이 있어요.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 두 사람 보면 정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 표정도 미세하게 계속 바뀌고요. 몸짓도 계속 바뀌고요. 서로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이냐면 이런 거 있죠. 철새가 리더도 없고 팔로도 없는데 함께 날아오르고 함께 방향을 트는 그런 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중요한 거 싸움 외에 소통이고 사실 싸움도 소통의 한 종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볼게요. 비슷한 얘기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크게 다퉜는데 상대방이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요구, 회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애인들과 부부 사이에 정말 흔한 싸움의 패턴이 요구, 회피예요.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회피를 해.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해. 굉장히 불편해해. 그럴 때 자기야 제발 좀 얘기 좀 하자. 제발 좀 얘기하자. 그리고 방을 계속 놓고 하고 마음을 계속 놓고 하면 상대방이 소통을 단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자기 성격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성격대로 하면 내가 진짜 이거를 확 얘기해가지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탁 풀어야 되는데,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돌아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살 꼬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또는 소통이 일어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은 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너하고도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랑에 빠지는 언제 사람이 사랑에 빠지나 이런 연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구름다리 위에서 뭐 이런 데 사랑에 많이 빠진대요. 절벽 사이에 구름다리를 건너갈 때 바닥이 막 흔들려요. 바닥이 흔들리는 경험은 인간한테 좀 동물적인 두려움을 주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동물적인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두려움의 특징은 감각을 열게 하거든요.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감각이 열려서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커졌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고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친구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애인한테 프로포즈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불꽃놀이가 빠당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결혼해달라고 말을 했고 상대방은 예스를 했는데, 이 순간이 매우 운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소통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이 일어나는 이 판을 바꿔보는 걸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같이 여행을 가거나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일부러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들었던 예예요. 가족이 싸우고 있는데 5명의 가족이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엄마 어떻게 그랬어, 아빠는 어떻게 그랬어, 네가 뭐 이제 자식이 된 게 이게 할 소리야,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싸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새가 한 마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새가 들어오는 순간 싸움이 멈춰요. 그리고 순간 이 새를 안전하게 밖으로 보내야 될 텐데 목표가 바뀌고 이 5명이 화합을 하기 시작해요. 한 명은 막 부채 갖고 오고 막, 한 명은 창문 다 열고, 한 명은 막 워워 하고 있고, 이 5명이 협의를 해서 이 새를 밖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것에 협심을 하죠. 그리고 새가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서로를 쳐다보고 다시 싸움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되죠. 책에서 최후의 기술 중에 하나로 축지법이 나오는데, 이런 게 축지법이에요. 축지법은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땅을 접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 그 공간, 물리적인 공간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공간도 있거든요. 그 공간을 접고 한꺼번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저는 축지법이라 생각하고요. 억지로 소통을 하게끔 하면 부작용이 매우 많습니다. 살살 꼬셔야 되는데 하기 싫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판을 바꾸는데, 이 판을 바꾸려면 사실 창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북 큐레이션 코너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버니 크라우스의 자연의 노래를 들어라입니다.
자연을 소리로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야생의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모든 생명들은 각자의 주파수를 갖고 있고 서로의 주파수를 침범하지 않고 리듬을 맞춰서 함께 노래를 한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숲에 가면 그 소리가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숲이 있는 마을에 살기 때문에 어느 날 달이 없는 어두운 밤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낮에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두운 숲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점점 귀가 밝아지면서 또 우리의 움직임의 소리가 멈춰졌을 때 자연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요. 이 책에서도 스펙트로그램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주파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어플인데 책에서 보여주는 그 그래프들은 정말 다양한 색으로 소리 크기에 따라 이제 여러 색이 나오는 거고, 이 무늬가 있어요. 새들의 무늬, 개구리의 무늬, 노루의 무늬, 이런 것들이 무늬가 착착착착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스펙트로그램 어플을 핸드폰에 깔아서 숲을 갔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개구리 소리, 풀벌레 소리, 노루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각자의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서로의 주파수 대역을 침범하지 않고, 개구리가 개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개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개구리가 개 하면 다른 놈이 굴 하는 거래요. 이걸 이론으로 접했을 때 참 신기하네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연구자가 이게 진짜인지 실험해 보려고 개구리 소리를 녹음해서 굴자를 빼고 개자만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한테 이거를 들려줘요. 개개개개를 들려줬더니 개구리들이 굴굴굴만 하는데 개굴 이걸 맞춰서 한다는 거죠. 자연의 노래를 들어라. 이 책은 이런 소리로 만나는 생명들의 소통에 관한 책이에요. 개구리도 하는 걸 우리가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개구리가 화답을 하는 거를 그림으로 보는데 정말 박자를 짝짝 맞춰서 개굴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파수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의 소리는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숲에 있는 모든 소리가 멈춰요.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소통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주파수를 침범하는 방식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깊게 느꼈던 그 책과 그 책을 제가 가지고 탐구했던 그런 경험이에요. 우리도 자연이잖아요. 우리도 소통을 하고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서 철새처럼 움직이고 개구리처럼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하는 동물인데,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침범하는 것처럼 관계 내에서도 서로의 주파수 대역을, 서로의 소리를 침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니 크라우스의 자연의 노래를 들어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개구리처럼 잘 싸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의선 책거리 5주년 기념으로 있었던 저자대의 책축제에서 저자 사유 참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면서 싸우기, 싸우면서 사랑하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런 책을 냈다 그러면 저와 친한 사람들은 웃습니다. 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싸움을 잘 못하고 싸움을 이해하고 싶고 싸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때 관계를 저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가까이 안 가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두 손을 마주하고 한 손으로 춤을 추고 한 손은 가끔 서로를 찌를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끌어안는 이런 싸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싸움의 기술 저자 정은혜였습니다. 정말 좋은 가을의 계절이에요. 싸우기 좋은 계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 된다면 손 꼭 잡으시고 책도 많고 나무도 많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 경의선 책거리 오셔서 책도 보시고 열심히 싸우시기도 바랍니다. 싸우기 좋은 계절, 경의선 책거리로 오세요. 여러분, 안녕!